삼국지 총나라 뼈대에 있는 가문의 일원으로 강요와 운명을 같이 한 인물이 있으니 장익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장익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역시 시청자분 요청입니다. 장익의 자는 백공으로 건의군 무양입니다. 무양현은 건의군의 취소예요. 장익이 한 고제의 책사 장량의 10대 손입니다. 굉장히 뼈대에 있는 집안이죠. 그리고 이 집안에 캐릭터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왜 장익이 실패한 내양도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조부는 사공을 지낸 장호이다. 이 장호가 어떤 인물이냐면 정의 출신입니다. 정의는 국영 중 하나로 그 사법기관의 최고 책임자예요. 이 장호가 젊어서부터 어울렸던 친구들의 캐릭터가 효를 행할 줄 알고 절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호가 그 안제 때 사람인데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안제가 훗날 순제가 되는 당시 태자 유보를 패태자합니다. 이게 사실상 권력 다툼이었거든요. 그 순제의 친모가 독사장이에요. 이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여 태자 폐위를 반대합니다. 나중에 그 폐위된 유보가 결국 황제가 되니 순제거든요. 그 보답으로 장호를 사공에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장강, 그러니까 장익한테는 증조부죠. 참고로 화양국지에 장익이 문기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기가 장강의 자거든요. 그 증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장강은 한술 더 떠요. 그 부친이 고관이니 당연히 벽소를 받겠죠. 무려 사도부의 벽소를 거절하고 정당한 임용 절차를 통해 시어사가 되었다. 훗날 사지절 신분으로서 군국의 그 부패한 관리들을 족쳐놓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부친 장호와 순제는 서로 보은의 관계죠. 순제는 쿠데타로 다시 권력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 지지 기반이 약했어요. 이걸 보완하려고 외척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대장군 양기예요. 이 장호가 양기에 대한 상소를 올리는데 그냥 탄핵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참해야 한다. 당시 이걸 들은 사람들이 피바람이 불까봐 덜덜 떨었다 되어 있어요. 양기가 마음먹으면 장강 포함 그와 소통했던 자들을 다 조질 수 있었거든요. 외척 양기한테 그런 힘이 있었어요. 당연히 순제한테 양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주죠. 이 일로 장강은 양기한테 완전 찍혀버립니다. 양기가 뒤끝이 있는 걸로 유명하죠. 바로 사지로 발령냅니다. 광릉에서 모반이 일어났는데 거기로 보낸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거나 모반을 토벌하지 못해 죄를 받아 죽거나. 이건 마치 철이곤란 공룡을 동탁이 북해상으로 발령낸 거랑 똑같죠. 너 그냥 황건적 잔당한테 죽어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장강이 모반숙의 장령을 도리와 법도로 설득합니다. 야, 녹질 2000석의 태수를 함부로 죽여도 되냐. 그러면서 역시 장씨 집안의 트레이드마크 법도를 내세우죠. 나라의 법도에 따르면 2000석 이상의 관리의 처벌은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장령의 모반을 모반이라 보지 않고 사적 제재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권력을 지닌 태수들이 얘들을 못살게 굴어서 생긴 난이다. 야, 그래 니들이 죽인 태수들 악질인 건 알겠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건 의의가 아니다. 이에 장령이 울면서 어리석었습니다. 그 태수 개놈들이 너무 개짓거리를 해서 그러고 말았습니다. 당장 항복하고 싶은데 멸문당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니 장강이 야 걱정 마라. 내 책임지고 니 살려준다. 장령이 군영으로 돌아가 무리들과 스스로 포박하여 투항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강이 광릉태수로서 그들을 사면하였다. 그런데 장강이 36세에 일찍 죽거든요. 그에게 은혜받은 장령의 무리들이 낙양으로 와서 장례에 참석하고 이후 제사를 지내주었다. 이 정도 공이면 제후에 올랐어야 됐으나 양기한테 찍혀서 자기를 받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대신 황제는 그의 아들에게 돈을 좀 챙겨줍니다. 100만전을 줬다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오수전 하나가 오수 즉 3g 좀 넘는다 치면 100만전이면 그 무게만 3톤이 넘어요. 실제로 이 정도 돈이 당시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국의 제후 무덤 하나 파면 막 200만 개씩 나오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장익의 가풍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장익의 선조들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꼿꼿함이 있었다. 안 좋게 말하면 권력 친화적이지 않고 융통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장익이 유비에 입촉 후 문화서자를 거쳐 효름에 청거되고 현장, 현령 그리고 촉군태수까지 올라요. 이렇게 유후 장량의 후손으로서 다스리는 일만 하다가 갑자기 내양도독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장익이 무관 이미지가 강한데 그 출발이 무관이 아니었거든요. 내항도독이 그의 군부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군직은 족보도 없는 수남중랑장을 받아요. 수남중랑장은 장익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급조된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갈량의 인사입니다. 사람 쓰는 건 제갈량이 유비보다 못했다. 제갈량이 장익을 좋아하던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꼿꼿하며 청렴하고 법은 칼같이 지키고 딱 제갈량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내양도독이라는 자리는 이런 사람이 맡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내양도독부와 역대 도독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내양할 때 이 항이 떨어뜨리다, 내려오다 할 때는 강으로 발음하고 항복하다, 굴복하다 이런 뜻일 때에는 항으로 발음하는데 여기서는 남중을 항복시키다 이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양도독이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항과 강은 중국에서도 지금 구분해서 발음을 해요. 물론 중국에서도 내강도독이라 하기도 하고 내항도독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표의 문자가 후대 기록을 남기기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안 그래도 그 강유관 함락 관련해서 컨텐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등해전의 촉수장 마막항, 여기서 항 이 글자를 강, 즉 떨어뜨리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항복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글자는 고대 사서마다 이 두 뜻이 함께 쓰였어요. 예기나 순자에서는 이 글자가 떨어지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 사기나 좌시전에서는 항복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구문이 있거든요. 즉 강유관의 마막 관련 서사에서 떨어뜨리다, 내리다 라고 해석하면 전투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고, 항복했다 라고 한다면 그냥 항복한 거죠. 저는 당연히 항복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이 기록의 바로 앞 내용을 보면 선, 등지, 강유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선봉이 강유관에 이르자 마막이 항복했다. 마막이 등에의 선봉을 보고 즉시 항복한 뉘앙스거든요. 물론 열전은 그 주인공 위주로 서사를 써놓기 때문에 이게 등해전의 기록이라는 걸 감안해야 하지만, 아무튼 이건 분량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분량 채울 수 있으면 마막의 강유관도 한번 컨텐츠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비가 처음에 입촉했을 때 남중에 대한 지배력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비 사후에 유비의 상을 치르는 어수선할 때 송건, 사섭의 정치공작과 함께 남중 팔성이 들고려나니 후일 제갈량의 남전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유비는 이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내항 도독부를 두고 그 첫 도독으로 등방을 임명합니다. 이 등방이 주제 태수와 내항 도독을 겸했는데, 여기서 내항 도독의 특성을 알 수 있죠. 왜 굳이 태수에게 도독의 병권을 주었느냐? 이 남중 일대가 정상적인 통치가 안 되는 곳이었다. 한나라에서 이렇게 치안이 불안한 곳은 도의부를 두죠. 이 내양 도독부는 하나의 거대한 도의부라 보시면 됩니다. 그 규모와 격이 다르니 도의부가 아닌 도독부로 칭하는 것이고, 사실상 군정을 행하는, 즉 내양 도독은 군정지휘관입니다. 유비가 임명한 초대도독 등방은 이민족들에게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과 호인들 모두 등방을 존경했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후임 도독은 이회입니다. 등방이 죽자 유비가 이회한테 살짝 물어봐요. 내양도독에 누구를 인선해야겠냐? 그러니 이회가 조충국 운운하면서 나만 한 사람이 있겠느냐? 유비가 그래 사실 나도 너를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회가 내양도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회의 공이야 말할 것도 없죠. 제갈량 남중의 공신이면서 이민족들하고 만나서 속일 때는 속이고 회유할 때는 회유하여 북벌물자를 확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지금도 중국이 즐겨 사용하는 한족 동화정책이라고 하죠. 한나라 마원의 둔전이라든가 그 뿌리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정책인데, 지금의 조선족들도 여기서 한 세대만 지나면 그냥 동화돼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갈량이 남중을 정벌하고 이 동화정책을 쓰거든요. 말 안 듣는 유력자들은 성도로 옮겨버리고, 그나마 말 잘 듣는 유력자들은 니들 군직 세습시켜줄게, 대신 군비를 니들이 대고 병사들도 니들이 모아라, 이거 모병시킨 거거든요. 재물을 탐하는 이인들이 앞다퉈 입대했다. 이렇게 한인과 이민족들의 짬뽕 군대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동화되는 거죠. 이때 남중에서 이들을 감찰하는 자가 바로 맹획이었고, 최고 군권 책임자가 바로 이회였습니다. 특히 이회는 토착 이인들을 중용했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비가 임명한 내항도독들은 다 성공적인 인사였습니다. 내항도독은 이 이민족들을 구슬리고 구워 삶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내항도독 이름에서부터가 굴복시킨다. 왜 여기 군권지휘관에 사정이나 사진 등 정벌 관련 설치 군직을 내리지 않았느냐? 총나라의 전쟁은 북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남중은 최대한 구슬려서 물자를 뽑아먹어야 돼요. 전쟁은 물자를 쓰는 굉장한 소비행위죠. 초기에 대남중 정책이 이렇게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갈량도 남정을 하면서 이들을 뿌리채 뽑지 않고 남중 8대성들을 회유하면서 대병도 남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회가 죽고 그 다음 후임 내항도독이 바로 장익입니다. 익, 성지, 법엄. 익은 법을 엄히 여기는 성품을 지녀 부득, 수속, 지, 환심, 다른 풍속을 지닌 자들의 환심을 얻지 못했다. 여기서 수속은 다른 풍속, 즉 이민족 얘기하는 거죠. 영상 초반에 얘기한 그 가풍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한인 동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다 했죠. 그러니 한인과 이민족들 간의 혼인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마등의 부친도 강족들이랑 놀다가 강족 여자랑 결혼하죠. 나중에 마초가 마원의 후손에 강족 피가 섞여 있으니 강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는 배경이에요. 비슷한 사례들이 이 남중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것을 황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민족과 관시가 있는 자를 백세 황렬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 이민족들 습성이 누군가 아는 사람이 한인 관리에게 처벌되면 복수하길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런 쫓기는 이민족들을 백세 황야들이 숨겨주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풍습이 있는 땅을 다스릴 때에는 좀 구슬리고 해야 되는데 장익 성격상 이런 걸 못하고 백세 황야들까지 다 족친 것 같아요. 그러니 유주라는 자가 이 불만 세력들과 함께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 1년 전이었어요. 제갈량 입장에서는 나 북벌도 해야 되는데 인사 실패로 인해 남중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바로 장익을 불러들이고 그 후임으로 마충을 앉힙니다. 그쪽 사람들이 장익을 싫어하니 통치자를 교체해준 거거든요. 마충은 장익과 달리 관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마충 밑에 바로 그 장억이 있었죠.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후 남중이 조용해지는 건 이 장억 덕분입니다. 제갈량의 인사를 보면 전쟁에서는 마속을, 외교에서는 정갱과 음화를, 그리고 통치에서는 장익을 잘못 썼어요. 제갈량이 송건에게 보낸 사신 정갱, 음화 같은 경우에도 송건이 안 좋아했습니다. 제갈량이 이를 바로잡고 후일 등지를 보내고 나서야 송건이 정갱, 음화, 금마들은 별로였는데 등지는 마음에 든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제갈량이 인사에 있어서는 한 번씩 다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제 장익은 통치를 제대로 못했으니 입주해서 벌받을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장익이 위기를 모면합니다. 부하들이 이제 파면되었으니 빨리 조정에 입주해서 용서를 빌자. 그게 살 길이다. 이에 장익이 아직 후임 마충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비울 순 없다. 그리고 마충이 오자 군량과 보급 등을 인수인계를 해주고 떠납니다. 이걸 토대로 마충이 유주를 토벌할 수 있었다. 이게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제갈량이 장익을 그래 할 만큼 했다. 대신 이놈은 어디 통치형 지방관 내보내면 안 되는 놈이구나. 장익을 마지막 북벌에서 전군독, 즉 전부대독으로 씁니다. 그제서야 장익의 캐릭터와 쓸모를 확실히 파악한 거예요. 법을 엄히 여긴다. 이런 성품은 전역에서의 군령 통제에 매우 적합하죠. 전쟁에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탁의 군대에 아무리 여포라는 훌륭한 기병대장이 있었어도 그와 합을 맞춰야 하는 보병대의 군기가 개판이었어요. 오죽하면 호진이 은인 청수를 지닌 고급 장수 하나를 배워야겠다 합니다. 낙양에서 양인까지 얼마나 된다고. 동탁도 지 군대 개판인 거 아니까 중간에 무조건 한번 쉬었다가 하는데 여포가 바로 가자 하거든요. 병사들이 아들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불만을 품어요. 결국 손기현한테 대패하죠. 하우연의 군대가 3일에 500리를 가고 사마이가 보름 걸리는 거리를 장군 진투하여 8일 만에 신성에 이른 것과 매우 대비된다. 당시 동탁의 군대에는 군령을 엄숙하게 지키고 하다라는 장익 같은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호진도 말만 청수를 지닌 자를 하나 벤다 해놓고 배지도 않았거든요. 암튼 장익이 이때 부풍태수를 겸하였는데 당연히 허봉입니다. 제갈량이 장익한테는 다시는 지방의 통치를 맡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 사후에도 장익은 당분간 지방관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대신 중앙조정과 군부에서 활약을 해요. 제갈량이 죽고 상서대로 들어가 상서가 됩니다. 이후에야 권위독으로 다시 투입되고 절을 가진 정서장군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후 강유가 제기준 5차 북벌, 즉 장억이 전사한 그 북벌입니다. 이때 위나라 서질도 전사하고 결과적으로 촉군의 승리였죠. 승리를 했으니 강유가 조정에 입조를 합니다. 이때 권위를 지키던 장익도 같이 입조를 하였다. 강유가 승전을 구하면서 북벌 잘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올라갈 깁니다 하는 거죠. 일단 이겼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때만 해도 강유를 지지했어요. 오직 장익만이 반대를 했다. 지금 백성들이 지쳐있고 병력이 많지 않으니 낭비하면 안된다. 강유가 맛이 그렇고 같이 올라가시다. 결국 장익은 강유를 따라 6차 북벌에 참전하는데 이때 강유가 대승을 해요. 바로 그 유명한 도수전투인데 적도성으로 도하 중인 왕경의 옹주군을 기습하여 위나라 옹주군 3만 중 2만을 베거나 사로잡습니다. 도하작전이 이렇게나 위험한 작전이에요. 옹주자사 왕경은 겨우 적도성에 짱 박혀서 원군을 기다립니다. 이때 요하도 포위를 반대했고 장익도 반대했습니다. 전략상 이건 속결로 끝내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이때 진태와 등해가 후방에 있었거든요. 강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강유가 포위를 풀지 않은 것도 그 근거가 있어요. 일단 나중에 강유가 물러갈 때 적도성에는 열흘치 군량만 남았다 되어 있습니다. 적은 곧 보급이 끊긴다. 조금만 더 포위를 하면 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등해는 적도성 구원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독사한테 손을 물린 판국이니 손을 자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조정에서도 등해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잘못하면 옹주군뿐만 아니라 정서군도 괴멸될 수 있다. 버립시다. 그런데 진태가 구원을 주장해요. 이거 놔두면 일 커진다. 그리고 진태는 사마소의 총애를 받고 있었죠. 사마소가 정서군이 괴멸된다고? 제갈량도 못한 걸 강유가 할 수 있겠느냐. 정서군 데리고 적도성 구원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태가 바로 고성령으로 강행군을 하는데 이에 강유가 정말 저 왔네 하면서 빼는 겁니다. 암튼 이때 강유와 포위를 반대하는 장익 간에 작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장익이 철군해야 된다 이러면서 역으로 털리면 방금 쌓은 전공도 날리게 되는 꼴이다. 이 뒤에 대노왈 즉 강유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위사화족 뱀의 발을 그리는 것이다. 이게 진수의 장익전 기록인데 후대에 다 잘못됐다 해놨습니다. 위사화족 이 말은 문맥상 강유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장억이 한 말입니다. 아마 진수의 삼국지가 사찬서이기 때문에 술을 한잔하고 적어서 실수를 했거나 진수 사후 진나라 조정에서 진수의 집에 방문하여 진수의 삼국지를 전사하고 그 사본을 들고 왔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거나 후대 보관을 목적으로 전사한 자들이 맥락을 모르고 사족을 붙였거나 추측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족을 붙인다 하죠. 왜 사족을 붙이냐. 이게 뱀한테 달려있지도 않은 다리를 괜히 붙인다 이 말이거든요.
즉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손해를 본다는 뜻인데, 초나라 소양과 제나라 진진 간의 일화입니다. 당시 소양이 초왕 바로 밑에 넘버2 영윤이었습니다. 정권과 내정을 관장하는 막강한 관우라 보시면 됩니다. 이 소양이 위나라를 쳐서 크게 승리하고 그 기세로 제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진진이 제나라의 사신으로 소양을 찾은 것입니다. 당신이 초나라 영윤인데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초나라에서 집주인이 제사수를 두 빈객에게 내렸다고 한다. 둘이 내기를 하는데 뱀의 그림을 먼저 그린 자가 술을 마시기로 하자. 그런데 그중 손이 빠른 자가 뱀을 먼저 그려버린 거예요. 이때 아직도 뱀을 그리고 있는 다른 자를 보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아직도 멀었냐? 나는 뱀의 다리도 그릴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충분하다. 뱀의 다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늦게 그린 자가 뱀을 완성하고 술을 낚아챈 다음에 뱀의 다리가 어딨냐? 네가 그린 건 뱀이 아니다. 즉 괜히 뱀의 다리를 그리는 여유를 부렸다가 술을 빼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진이 얘기합니다. 지금 위나라를 쳐서 공을 세워놓고 굳이 제나라를 쳐서 뱀의 다리를 그릴 필요가 있느냐? 너 영윤이면 넘버2인데 더 올라갈 자리도 없지 않냐? 만약 실패하면 그 술마냥 그 자리도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소양이 군을 물렸다 이랍니다. 즉 맥락상 옹주군을 대파해놓고 역으로 격파되면 그 승전의 공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건 맥락상 장익이 강유에게 할 말이라는 거죠. 삼국지의 자잘한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유와 장익의 마음이 맞지 않았는데 결국 장익은 끝까지 강유를 따릅니다. 군호도 좌곡에까지 오르고 기주다사 즉 허봉이죠. 촉멸망전에서 강유를 따라 건각에서 위군을 막다가 유선이 항복하자 역시 강유와 함께 투항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종회가 딴 마음을 먹고 강유를 회유하죠. 종회는 당시 군벌에 오래 있던 하우연이나 장압, 곽회류가 아니에요. 임시로 진서군을 이끌고 등에의 정서군을 날먹한 상태였습니다. 즉 군심을 휘어잡지 못한 상태였으니 강유의 병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유를 회유한 거예요. 그런데 강유는 또 다른 마음을 먹죠. 동상이몽을 하는데 종회가 군심을 잡지 못했다 보니 아문장급 이상 위나라 장수들을 모조리 죽이려 합니다. 왜 아문장 이상이냐? 종회가 이미 꼬투리 잡아 죽인 허이가 아문장이었습니다. 허이는 허죄의 아들이었죠. 종회가 출병 초기부터 다른 마음을 먹었다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종회의 호군 호열이 알게 돼요. 호군의 주요 임무가 지휘관을 보좌하면서 감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에 종회가 모반을 위해 위나라 고급 장수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퍼지고 위나라 군대의 모반이 일어나니 종회와 강유는 이때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장익도 있었어요. 같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강유와 함께했다. 아들 장증이 이때 20대 중반이었는데 살아남아 서진 조종의 인간하고 나중에 이특이 봉기했을 때 광안태수 신념의 후임이 되는데 이게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이었죠. 이특은 보통 인물이 아닌 성안의 건국 추종군주였습니다. 화양국지를 쓴 상거가 바로 성안 사람이에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종이 깨우며 이르기를 장익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장익의 장점은 통솔에 있어. 그는 법을 엄격히 여기는 성품을 가졌었고 이는 엄격한 군법을 중시하는 군부의 맞춤이었어. 제갈량이 그를 통치의 역할에서 걷어들이고 북벌의 정군독으로 쓴 이유며 강유가 그와 매번 생각이 달랐음에도 그를 내치지 않았던 이유요. 이에 그의 통솔은 81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사실상 문관트리를 탔던 자요. 무예에 관심은 없었을 것이요. 그럼에도 그는 강유의 북벌에 함께 참전하여 그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위험한 전장을 누비고 다녔어. 그의 무력은 70으로 책정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치력은 어떻소? 역시 장량의 후손답게 글꽤나 읽은 자요. 다만 그가 직접 대계를 짜거나 단독 작전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승리한 기록이 없어. 그의 치력은 73이면 충분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장익은 법도를 중시하는 캐릭터다 보니 융통성이 없고 결국 모반을 야기하였어. 그는 딱 백리지제를 할 수 있으니 그의 정치는 60이면 잘 준 것이요. 그럼 매력은 어떻소? 그를 포함한 장씨 집안 사람들은 권력에 굴하지 않았어. 요화 같은 경우에는 강유의 북벌에 문제가 있다 생각돼요. 혼자 탄식을 하거나 별도로 그 대책을 마련하려 했다면 장익은 북벌 전우이자 마스코트인 강유 앞에서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서슴지 않았어. 무릇 이런 자들은 후대에 아름답다 회자되지만 당시 주변 재상들에게는 모난 돌이었을 것이요. 그의 매력은 38 리메이크의 63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듣던 관정이 묻기를 전 유왕구 후 유장유로 했소. 전시대에는 왕평과 구부가 있었고 후에는 장익과 요하가 있었다 하는데 이들이 호재나 여무의 부류와 달리 묶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손찬이 형이 좋은 생각이 난 듯 서로의 생각을 손바닥에 적어 보이는 게 어떻소? 관정이 이에 동의하여 서로 손에 글자를 쓰니 두 손바닥에 모두 돌자가 새겨져 있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돌장들에 대한 손찬이 형과 관정에 담아는 해가 졌음에도 끝날 줄 몰랐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지력 이 공손어른 삼국지 연의에서 주유와 제갈량의 이야기를 잘 안다고 뽐내면서 이것이 마치 개돌 작전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고구마 밭에 깨돌쳐 난장을 놓으니 그해 역경루에는 기근이 들었다고 전해진다. 지금까지 실패한 정치인 그러나 군부의 핵심으로 거듭난 장익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